안녕하세요. 김기망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국제무역사 합격 필수 특강 신용장과 관련된 부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제 부분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제 수단인데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를 하는 방법, 즉 대금을 지급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송금 방식, 추심 방식, 그리고 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신용장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입상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을 할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의 신용을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용장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 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기 위한 개설은행의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약정이다. 표현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면 개설은행은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신용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로 제시했을 때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 관한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거래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하는 주체는 수입상이 되는 겁니다. 수입상이 본인의 신용을 은행한테 우리의 신용을 은행이 대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 요청하는 주체는 수입상이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립, 추상성, 그리고 엄밀일치, 상당일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근거로 해서 개설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신용장과 기본 거래는 별개의 거래 관계를 형성을 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돼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 계약에서의 관계를 원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개설이 되고 나면 얘는 별개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은 서류만을 취급할 뿐, 물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서류만을 심사를 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면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밀일치 원칙은 신용장에 나타나 있는 조건과 제시된 서류상의 내용이 엄격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상당일치 원칙은 엄밀일치 원칙의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단순한 오타 정도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모델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들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짝 스펠링이 틀린 것 정도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모델 1, 2, 3이어야 하는데 서류상에는 모델 3, 2, 1인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1, 2, 3이라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3, 2, 1이라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장 거래 당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출자가 있죠.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수출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베네피셔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수입자가 있겠죠. 자, 신용장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개설 의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신용장 거래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자는 거래하는 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의 은행을 우리는 개설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라는 사실을 수출자에게 직접 알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또 하나의 은행을 개입을 시킵니다. 자, 이러한 은행을 무슨 은행이라고 했죠? 통지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확인을 요청을 한 거예요.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확인 은행을 하나 개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은행에다가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해주면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지받았죠? 보통은 스위프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문이 와요. 그러면 수출자는 선적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선적을 진행하고 선적 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하는 은행에게 보통 내고를 들어가죠. 보통 이 통지은행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은행을 두어서 통지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통지은행이 수출자와 거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출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다른 은행이 있으면 이렇게 통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2통지은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통지은행이 수출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내고를 요청을 하죠. 매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그냥 내고 방식으로, 매입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매입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환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류를 받아서, 환원과 선적 서류를 받아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심사를 하고 개설은행은 결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을 하고 서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방식입니다. 자, 이때 또 개입하는 은행들 한번 볼까요? 매입 방식이 아니라 만약 지급 방식이다. 지급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출자는 서류를 지급 은행 앞으로 제시하게 될 거예요. 자, 연지급 신용장이다. 그러면 지정된 은행인 연지급 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인수 방식이다. 그러면 인수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급, 연지급, 인수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받게 될 거고요. 이러한 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은행이 개입하게 되죠? 자, 결제와 관련돼서 상환은행을 두는 경우, 그렇죠? 상환은행을 이렇게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정은행들은 결제는 상환은행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결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는 개설은행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상환은행은 결제 업무만을 취급을 하고요. 서류는 개설은행에서 서류를 받는 겁니다. 자,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상환수권을 받는 거죠. 즉, 이러한 은행을 청구은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청구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상환수권,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은행은 이러한 청구에 의해서 개설은행의 계정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을 개설은행이 부여를 해주는데 이것을 상환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행이 존재하게 되죠? 수출자가 본인이 선적을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 신용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은행을 둘 수 있죠. 그렇죠? 양도은행은 보통 신용장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정은행이거나 또는 어떤 은행이 되죠? 개설은행이 됩니다. 이러한 양도은행에 의해 신용장을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는 누굴까요? 수익자, 개설은행, 있다면 확인은행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 당사자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신용장 조건과 관련된 조건 변경이라든가 또는 신용장의 취소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당사자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UCP 600으로 넘어오면서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UCP 600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라든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본 당사자 3명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확인이 추가가 되지 않은 신용장이다라고 하면 확인은행은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만이 기본 당사자가 됩니다.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일어나겠지만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기 때문에 은행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은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신용장 거래할 때 환원 있죠.
환어음을 발행을 할 때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 의뢰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급인은 누가 된다? 개설은행이 되는 거죠. 추심 방식에서는 어떻게 됐죠? 추심 방식에서의 지급인은 수입자가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당사자들 지금 쭉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잖아요.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그렇죠? 이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은행들 우리가 신용장을 사용하고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지정은행, nominated ban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선적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 화환 신용장,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서류가 첨부되는 신용장을 말하고요. 무화환 신용장은 선적 서류, BL이라든가 뭐 상업 송장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 취소 불능으로 나눠지는데 UCP 600이 적용받는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입니다. 신용장 상에 별도의 취소 가능, 취소 불능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UCP 600을 따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취소 불능이에요. 취소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라든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 당사자들을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신용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이 추가되면 확인 신용장, 확인이 추가되지 않으면 무확인 신용장이 되는 거고요. 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양도 가능 신용장, 없으면 양도 불능 신용장. 자, 대금 지급 기일 구분과 관련돼서 서류가 제시가 되면 즉시 심사 후 즉시 대금 지급. 여기서 말하는 즉시라고 하는 것은 서류 접수 2일로부터 며칠이죠? 그렇죠. 5 은행 영업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면 일람 출급. 또는 뭐 30일 뒤, 60일 뒤 이렇게 기한을 두면 유전스 크레딧이죠. 기한부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신용을 공유하는 주체가 수출자냐, 은행이냐에 따라 나눠지죠. 쉬퍼스, 뱅커스로 나눠지고요. 은행이 신용을 공유를 할 때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가 되는 거고요. 외국에 있는 은행이 신용을 공유한다? 뭐죠?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입니다. 자, 이때 신용을 공유를 해준다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신용을 공유받는 거죠? 개설 의뢰인 입장에서 신용을 공유받는 겁니다. 신용을 공유받는다라는 뜻은 뱅커스 유전스 크레딧 같은 경우 은행이 수익자에게는 일람불로 즉시 지급을 하고요.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한테는 대금 지급은 우리가 먼저 해줄 테니까 너네는 30일 뒤, 60일 뒤에 갚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AD 차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인수 및 할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금 지급 방식과 관련돼서 일람 지급 신용장, 연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성격에 따른 그런 신용장인데 개설이 될 때는 지급 신용장인지, 연지급 신용장인지, 인수 신용장인지, 매입 신용장인지가 기재가 돼야 돼요. 반드시 네 개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일람 지급 신용장,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지급은행에 제시되면 즉시 대금 지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즉시라고 하는 것은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 은행 영업일 이내입니다. 개설은행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연지급 신용장은 수출자가 지정은행인 연지급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하면 연지급 확약,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인수은행에게 환어음, 여기서 이제 기한부 환어음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은행이 인수를 하고 이제 어셉티드를 하는 거죠. 인수 행위를 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의 차이점은 뭐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어음이 발행이 되지 않는다.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매입 신용장은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매입 제한 신용장, 그렇지 않으면 자유매입 신용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은행 앞으로 내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이 가서 내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특수 신용장들이죠. 뭐 회전 신용장, 리볼빙 신용장이라든가 또는 전대 신용장이라든가 레드 클로즈 크레딧이라든가 자, 백투백 LC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용장의 특징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전 신용장 같은 경우는 반복 거래를 하는 경우 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개설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요. 선적도 하기 전에 환어음을 일부 발행해서 대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러한 신용장이죠.
백투백 일시 같은 경우는 주로 중개무역 방식에서 사용을 하거나 연계무역 방식에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중개무역 방식에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에 있어서의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연계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용장과는 그 사용 방식이 다르죠.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업신용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결국은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면 대금 지급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즉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신용장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신용장 같은 경우는 UCP 600이 적용이 되나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는 ISP 98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일람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들이에요. 보통 지급, 연지급, 인수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은행을 말하고요. 매입은행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음 발행 은제 환어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급 신용장 계열은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정 국가에서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환어음 받아서 배서하고 양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에 반해서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이 되고요. 매입신용장은 보통은 환어음을 요구를 합니다. 매입이 여러 단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한 사실 그리고 매입의 각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어음을 요구를 하고요. 기한부 환어음 또는 일람부 환어음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의 가장 큰 특징은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한부 환어음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구권과 관련돼서는 어음법에 의해서 매입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서류를 보냈어요. 그렇죠? 수출자가 매입은행을 통해 서류를 전달을 했어요. 매입은행이 서류를 심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개설은행에서 하자 통지하는 거예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결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어음도 같이 보냈잖아요. 환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매입은행은 수출자한테 먼저 대금 지급했죠. 이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설은행 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CP 600 제7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를 갖고요.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을 통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결제 의무, 안월 의무를 갖게 되는데, 자, 안월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지급 신용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하겠다, 연지급하겠다, 인수하고 만기 지급하겠다. 요게 결제잖아요. 그렇죠? 개설은행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설은행으로 보내서 환가료 등을 공제하고 신용장 금액의 일부를 지급을 하고 신용장 금액 전부를 받아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매입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그런 매입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당사자예요. 매입해서 누구한테 서류 주고 차익 남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개설은행은 게임으로 치면 최종 보스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이라고 할 때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환어음의 지급인 이외의 은행이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 아까 환어음 잠깐 살펴봤잖아요. 환어음의 지급인은 누구죠? 신용장 거래에서의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잖아요. 개설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이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가 매입이에요.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개설은행은 결제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의무가 있는데 이 상환 의무가 뭐냐면 이러한 지정은행들 있죠. 지정은행들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수출자에게 결제를 해줬거나 매입을 하고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를 했을 때 개설은행은 그 서류를 받고 그 대금을 지정은행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상환 의무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통지가 있는데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통지은행은 통지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을 하죠. 종이 신용장 개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자,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개설 사실 또는 조건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자, 이때 통지를 할 때 통지은행은 매입이라든가 결제 의무를 갖지 않아요.
그냥 전달해서 통지해주는, 알려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다만 외견상 진정성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신용장이 개설이 됐는데 정당한 제대로 된 개설은행이 개설을 했는지 서명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종이 신용장인 경우 서로 교환된 서명감을 통해 확인을 하거나 또는 스위프트를 통해 개설된 신용장이면 스위프트 코드를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통지 요청을 받았으나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신용장의 확인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통지은행, 일반적으로 통지은행한테 요청을 해요. 통지은행한테 확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컨펌을 요청을 하는데 컨펌을 한다는 내용은 결국은 개설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설은행을 두는 행위를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설은행과는 독립적으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을 한다. 개설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는데 확인은행은 매입을 합니다. 다만 이때의 매입은 소구권이 없는 매입이에요. 이해되시죠? 개설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확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은 하되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매입을 하려면 매입은행이 확인은행으로 지정으로 돼 있어야 돼요. 즉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에만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통지은행에게 확인을 요청을 해달라고 확인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통지은행은 그러한 경우에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였죠? 수입자로부터 돈 못 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확인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치 않는 제시에 대한 결제 또는 매입 후 서류를 송부를 한다.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 앞으로 보내도 되고 개설은행 앞으로 보내도 돼요. 소리가 확인은행 앞으로 왔다면 확인은행은 보통 통지은행이다라고 있잖아요. 통지은행은 수출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 보통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 그렇기 때문에 선적 서류는 결국은 수입자한테 전달이 돼야 수입국에서 물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조건 변경 및 취소입니다. 자, UCP600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따라서 기본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조건 변경이라든가 취소가 가능하다. 기본 당사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조건 변경이 일어났을 때 개설은행은 조건 변경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능의 책임을 부담을 하고요. 확인은행이 이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추가해서 통지를 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수익자는 수락하겠다, 조건 변경을 따르겠다 또는 거절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 가지 조건 변경 중에 일부는 수락하고 일부는 거절한다?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한 달 이내에 조건 변경에 대한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조건 변경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조항은 무시됩니다. 반드시 조건 변경에 대한 수락이 있어야지만 조건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한 수익자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했다면 그것은 행위로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양도가 있는데 수익자가 이 신용장을 수출 신용장을 받았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3자가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고 신용장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한다. 양도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용어들은 안 돼요. transmissionable이라든가 assignable이라든가 divisable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안 되고 오로지 transferable 요 한 가지만 된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은행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이다. 양도는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분할 양도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제2수익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양도된 신용장을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도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신용장을 양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받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양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남겨야 되잖아요. 수익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돼서는 감액해서 양도를 할 수가 있고요. 기간과 관련돼서는 원래 받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받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기간과 관련된 선적 기간이라든가 서류 제시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과 관련돼서는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보 비율만큼은 유일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원수출 신용장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CIF라든가 CIP 금액의 최소 110%만큼 부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액 양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값으로 우리가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보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야지만 요 금액이 서로 같아지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금액과 관련돼서는 감액, 기간은 단축, 부보 비율만 증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쉽죠? 자, 양도와 관련된 수수료는 제1수익자가 부담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이 양도가 됐는데 조건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수의 제2수익자 중에 조건 변경이 수락한 당사자만 조건 변경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신용장의 조건대로 양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은행은 이 양도와 관련돼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를 갖지는 않아요.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선적 서류, 그렇죠? 그리고 상업송장, 그리고 보험 서류. 이 서류들은 필수 서류예요. 그 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가 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송 서류가 이제 선화증권이죠. 해상 운송을 통해 운송을 하는 경우 선사가 발행을 하는 증권입니다. 자, 이러한 선화증권 같은 경우 UCP600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서명권자와 관련돼서는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서 선화증권상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선화증권상에는 물건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돼요. 자, 발행 방법은 이렇게 표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쉬프트 BL 같은 경우, 선적 후 발행이 되는 BL 같은 경우는 발행 일자가 본선 적재일이 되는 거고요. 리시브드 BL 같은 경우, 수치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일은 본선 적재일보다 앞선 날짜고 리시브드 BL 위에다가 온보드 노테이션이 찍히게 돼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온보드 되었다라고 표시가 도장으로 찍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서류상에 나타나야 되겠고요. 선적항과 양육항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선화증권은 그 해상운송이기 때문에 항구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선화증권에 만약 세 부가 발행이 됐다, 세 통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세 통 전부가 은행 앞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바지에 의해서 선적이 되면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했죠. 그렇죠? 결국은 내품이 훼손되지 않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항공 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에어웨이빌하고 BL하고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서명권자는 운송인과 그들의 대리인이고요. 수치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선화증권은 앞에서 살펴본 선화증권은 원칙은 선적 후 발행이고요. 예외적으로 수치식 발행인데 항공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치식 발행이에요. 비행기에 실린 다음에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공항 창고에 운송인의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면 그때 발급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적일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발행일과 발행일이 선적일이 보통은 돼요. 일반적으로 되는데 만약 별도의 표기가 있다면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항공운송을 하기 때문에 공항을 표시를 해야겠죠. 에어웨이빌은 기본적으로 환적을 허용을 합니다. 항공운송은 환적을 허용해요. 그 이유는 뭐였죠? 모든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근처에 있는 대형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나눠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공항으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송상의 이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발행하죠? 수익자가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신용장에 명시된 통화로 발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서명될 필요는 없어요.
신용장에서 사인드 인보이스를 요구를 하면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인보이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인보이스라고 하는 타이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텍스 인보이스, 커스텀스 인보이스, 컨슐러 인보이스, 파이널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다 돼요. 그런데 두 가지는 안 됐죠. 뭐 있죠? 프로포마 인보이스,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는 은행이 수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간접 그 계약 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서류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업송장상에 나타나는 디스크립션, 명세 부분은 신용장의 것과 일치해야 돼요. 상업송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하는 것 가능해요. 그런데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신용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명세와 일치한 내용으로 기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에 없는 물건이라든가 명세가 기재돼서는 안 돼요. 상업송장을 우리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작성을 하면서 샘플이나 뭐 선물을 몇 개, 한두 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인보이스 기재를 한다? 안 됩니다. 요거는 은행에 제시할 때는 그냥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상업송장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되고요. 수입자한테 보낼 때 별도의 인보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서류도 필수 제공 서류죠. 그렇죠? 종류에는 보험 증권, 증명서, 확정 통지서, 보험 인수증이 있는데 보험 증권은 개별 보험에서 발급이 되고요. 보험 증명서라든가 확정 통지서 같은 경우, 서티피킷이라든가 데클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픈 커버에서 발행이 되죠. 오픈 폴리시에서 발행이 됩니다. 예정 포괄 보험에서 발행이 되는 서류고요. 보험 인수증 같은 경우는 커버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리인이 보험과 관련돼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 대리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보험에 가입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행이 된 게 커버노트입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회사에 커버노트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어요. 브로커가 발행해주는 그냥 양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수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서명권자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운송 서류와 마찬가지로 보험 서류도 신용장에서 비록 뭐 보험 서류 한 통 제시 이렇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세트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화증권 같은 경우도 세 통이 발행이 된다는 과정을 했을 때 한 통만 선사에 제시되면 수입자는 물건 찾아갈 수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통이 발급이 되면 한 통만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자로부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찾아가거나 보험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앞으로 전통을 제시해서 은행은 얘를 담보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 서류의 일자는 기본적으로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돼요. 원칙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적일보다 늦게 발행이 되면 그 사이 텀이 생기잖아요. 이 사이에 손해가 발생을 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선적일보다 나중 일자로 발급은 되었지만 효력은 선적일 또는 선적일 이전 날짜로부터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 소급 적용 문구가 있으면 수리합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부보 금액을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최소 110% 이상 부보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 신용장에서 통상의 위험, 그렇죠? usual risk라든가 customary risk라든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냥 제시된 대로 서류를 수리하면 됩니다. 자, 서류 심사 부분이죠. 은행은 서류를 받으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 접수일의 다음 날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5 영업일 이내에 하자 통지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은 서류만을 심사를 합니다. 물건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뭐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취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서류만을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UCP 600에서 말하는 일치한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의 조건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UCP 600. 여기서 적용 가능한 범위라고 한 이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익자와 개설은행인의 합의에 의해서 UCP 600의 내용 일부를 배제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위의 UCP 600이라고 안 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UCP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UCP는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라고 하는 국제표준 은행 관행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ISBP 745라고 하는 은행원들이 보는 해설서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더 큰 개념이에요. ISBP, 대문자로 ISBP 745라고 하는 것은 간행물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ISBP라고 소문자로 적혀 있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ISBP 745를 포함을 하는 더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심사기간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상업송장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명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비서류적 조건. 신용장의 조건은 있으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산지는 한국 이렇게 해놓고 신용장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냥 이런 조건이 있구나라고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하자가 되는 경우는 원산지는 한국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시된 서류를 보니까 원산지가 중국, 일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엔 데이터 간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시기간은 신용장에서 정한 기간 일자에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 선적 서류 원본이 한 통 이상 제시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이라면 이러한 서류 제시 기간이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선적 후 21일 이내, 여기서는 은행 영업일이 아니고요. 캘린더 데이입니다. 그냥 달력상 21일이고요. 이것은 은행 영업일은 신용장 업무를 취급하는 그 날짜만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캘린더 데이, 은행 영업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은 빠지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유효기일은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이고요. 제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결제가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짜가 아니라 그러한 심사를 하기 위해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마지막 날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발행일은 서류의 발행일은 여기서 이제 발행일이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제시된 서류의 발행일입니다. 개설일자 이전 날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시일 이후로 날짜가 표기가 돼서는 안 돼요. 서류 제시를 9월 10날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서류 작성일이 제시된 그 서류의 날짜를 보니까 9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럼 하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9월 10일 날 서류 제출했는데 작성일자는 미래 날짜예요. 하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원본 제시와 관련돼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는 최소한 한 분은 원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수리 거절입니다. 수리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이 서류를 심사를 했을 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가 된 겁니다. 서류가 제시들이 됐는데 보니까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게 발견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고요.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서류 심사 기간과 일치합니다. 은행 영업일 이내에 심사하고 하자 통지까지 해야 돼요. 자, 주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할지 말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교섭을 할 수 있어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의뢰인이 우리 대금 지급할게요. 서류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개설은행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금 지급을 결제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웨이버라고 하는데 개설은행은 비록 개설 의뢰인이 우리가 대금 지급하고 서류 받아갈게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행의 판단으로 결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버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나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웨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웨이버 조치했다, 방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절을 할 때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하자 통지를 할 때는 단 한 번에 해야 되고 한 번만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모든 하자 내용을 다 기재를 해서 보내야 돼요. 만약 처음에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또 발견됐어요. 처음에 통지 못한 그러한 하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자연 치유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에 모든 하자 내용을 한 번에 안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나 매입을 거절하겠다. 어떤 하자가 있다. 서류를 반송을 했다. 보관을 하고 있다.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서류의 행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매입이 나오는데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환원의 지급인 이외의 타 은행이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를 우리가 매입, 내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고요. 확인은행이 매입을 하는 경우, 확인은행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확인은행은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매입은행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 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은행에서든 가서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매입을 하고 대금 지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자가 있는 서류를 매입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조건을 바꾸는 거죠, 아예. 그렇죠? 하자 내용이 있어요. 이걸 통지해서 그 하자 내용 자체를 그냥 조건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멘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보증부 매입이라든가 유보부 매입을 통해서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금 지급을 일단 미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설은행이 결제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면 그때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추심으로 돌렸다가 개설은행이 환원 등을 인수하거나 결제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아예 개설은행한테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습니다. 결제해 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그때 매입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하자 있는 서류에 관한 매입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